아버지가 숨을 안 쉬세요. 전화를 받은 응급요원이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에 그 가족이 마주한 절망과 당황, 혼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평범한 가정집.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79세 박영수 어르신은 일찍 일어나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드셨고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딸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 약 드셔야죠 하고 다가갔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미세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은 요동쳤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딸은 본능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쉰다는 말에 경찰은 출동을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셔야 합니다.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행동,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오면 뭔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이것입니다. 혹시 타살이나 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판단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시점도 원인도 진단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시신은 사망 원인 불상 상태가 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야 하고 필요시 검안이나 부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고통은 슬픔보다 행정 절차가 앞서게 됩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이를 두고 그 이별조차 조용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저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아무 소란도 없었고 평소 지병도 있었고요. 가족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 설명 하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의료 기록을 요구하고 최근 진료 병원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치의가 없다면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경찰과 검안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순간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 혹은 외래만 드문드문 다니던 어르신의 경우, 담당 주치의라는 존재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응급실에 이송해서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경찰에 의뢰해서 검안을 받고 행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둘 다 고인이 떠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편하게 가셨다. 하지만 진짜 편안한 이별이란 슬픔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고인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몇 시간이 절차와 당황, 오해로 엉켜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한 순간 누구나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어쩌면 몇 시간 후 멀쩡히 준비할 수 있었던 장례를 법적 조사로 전환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때가 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조용히 오지만 그 이후의 절차는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 한복판에서 가족은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놓치게 됩니다. 고인의 손을 잡고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할 시간조차 없이 서류와 전화, 응급실, 장례식장 사이를 오가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잘 보내드린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밤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고 있는가? 그 답을 모른다면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76세 이정자 씨는 평소처럼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고양이 밥을 챙긴 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손녀가 아침 인사를 하려 다가갔을 때 이미 숨은 멈춰 있었고 손끝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붙잡고 어디에 전화해야 하지? 라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누구도 그 다음 단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에서 누군가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 그 어떤 상황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숨을 쉬지 않아요. 심정지가 온 것 같아요. 이 짧은 문장이 그날 이후 모든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간 경찰에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는 충격의 막연히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112는 수사를 위한 기관이고 119는 생명을 위한 기관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먼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이 오면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무슨 병이 있었는지, 가족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 상황을 보고 사망 원인 불명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즉시 검안 혹은 구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행정의 시간이 시작되고 고인을 모시는 일은 몇 시간씩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는 다릅니다.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은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이미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구급대원은 의료적 절차에 따라 기본 조치를 시행하며 현장에서 가족의 진술과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이때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담당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집에서의 사망이 자연사로 인정되어 경찰 조사 없이 바로 장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망 직후 119에 신고한 뒤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병원을 다니셨는지 확인하세요. 진료 기록이 있다면 병원으로 전화해서 환자가 지금 돌아가셨고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치의가 발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면 그대로 그 병원으로 시신을 이송하면 됩니다. 주치의가 없다면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장례식장도 빈소 예약이나 화장장 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과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그 이후 장례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요?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송 중에도 병원은 사망 확인과 문진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의사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사망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합니다. 절대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진단서 없이 빈소 예약을 해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예약은 보류되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먼저 잡아야 하지 않나요? 이건 수많은 유족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사망진단서 없이 준비한 장례는 단 하루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고인을 보내는 길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받을 땐 꼭 원본을 3부 이상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 주민센터 등 여러 절차에 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유 있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걸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119에 신고한다. 구급대원이 확인한 뒤 주치의 또는 최근 병원으로 연락한다. 사망진단서가 나올 수 있는 병원에 이송한다. 진단서를 받고 나서 장례식장을 알아본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순서. 막상 닥치면 어디부터 전화를 해야 하죠?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나요? 경찰이 와야 하나요? 이런 혼란 속에서 소중한 이와의 마지막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어머니의 사망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박용태 씨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두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 장례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빈소가 없습니다. 이틀 뒤에나 가능하세요. 두 번째 장례식장은 달랐습니다. 빈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장 연계가 어렵습니다. 화장이 5일 뒤로 밀려 있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지만 정작 모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영안실 한쪽 구석에 하루 넘게 냉장 상태로 계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의 장례 현실입니다. 매일 수많은 이별이 쏟아지는 도시. 그러나 빈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슬퍼도 빈소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할 때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둘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장례식장부터 정하고 거기서 화장장도 잡아줄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장 일정을 놓쳐서 빈소를 며칠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 이건 곧바로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 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하루 연장 시 평균 80만 원에서 120만 원. 이틀만 밀려도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더 나옵니다. 게다가 일부 화장장은 빈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사망 당일에 화장장이 언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장례 준비는 모실 곳이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점 장례식장은 2곳 이상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단순히 병원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 연락처, 주차 여부, 무엇보다 화장장 연계의 유무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라면 서울 외곽, 경기도권 중형병원 장례식장도 대비 리스트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이 다소 낡았더라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점 장례 방식은 화장 중심으로 생각해 두십시오. 요즘은 전체 장례의 90% 이상이 화장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몰려 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과 동시에 화장장 스케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추가 연장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고인을 다시 이송해야 하며 이때 냉장 차량 비용이 하루 수십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3점 사망진단서 원본은 3부 이상 챙기십시오. 장례식장의 일부, 화장장의 일부, 기타 행정서류용으로 일부 이상 필요합니다.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병원에서 원본을 여유 있게 받아두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없으면 모든 절차가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슬픔 속에서 하루, 이틀, 시신은 영안실에 머물고 가족은 행정과 예약 전화를 돌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냉장 보관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의 일부 장례식장은 빈소는 있지만 냉장 시설이 없어 야간 보관 자체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고인을 급하게 다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시간당 비용이 1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모셔야 하죠? 화장장은 며칠 뒤에요? 빈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들이 반복될 때 유족은 울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조용히 보내야 하는 그날,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현실의 벽 앞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장례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유족이 감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한 장의 리스트, 미리 한 통의 전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병실 하나, 화장 시간 하나도 쉽게 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모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장례는 마무리되셨죠? 이제 사망신고는 하셨나요?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장례식 마지막 날,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장례만 치렀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국가는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그분의 이름으로 금융, 세금, 연금, 보험 등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유족은 고인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고인의 삶을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생각보다 많고 의외로 복잡합니다. 사망신고는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통은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원본 일부,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고는 배우자나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형제나 친척은 대리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이후부터 모든 사후 행정 처리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연금과 건강보험, 각종 공과금의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신고가 누락되면 유족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게 되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 대상인 배우자에게는 사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연금 승계가 신청됩니다. 단,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챙겨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 통보입니다. 은행 통장, 보험, 카드, 예금, 대출 등이 고인 명의로 남아있다면 모든 금융거래는 사망신고 후 정지 및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예로 고인의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거나 고인이 쓰던 신용카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가족에게 추심 연락이 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이나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인의 재산 정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고인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빚과 채무까지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상속을 받기보다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꼭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식이 부모 재산은 무조건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다면 사망진단서, 피보험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이 모를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금은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 보험 찾아줌 같은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 가입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 이후의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이 앞으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단 한 번의 신고, 누락이 수개월 뒤 갑작스런 세금 고지서나 금융 채무 추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장례 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인의 사망 이후 가족이 해야 할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연금 정리 및 유족연금 신청, 건강보험, 자격정리, 상속인 금융조회 및 카드, 예금 해지, 상속재산 파악 포기 한정 승인 여부 판단, 보험금 청구 및 통신비, 공과금 해지, 부동산, 자동차 등 명예 이전. 이 모든 걸 한 사람, 즉 가족 대표 1인이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도 채가시기 전인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상담, 서류 준비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행정처리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것. 그것이 고인을 위한 예의이자 남은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아버지,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처음 꺼냈을 때 이정우 씨는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왠지 불경스러운 말 같았고 아버지도 서운해하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양병원 가는 거 싫다.
그냥 집에서 너희 얼굴 보다가 가고 싶어. 그날 대화를 계기로 가족은 한 장의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병원 기록, 보험 정보, 장례 선호 방식, 연락처가 간단하게 정리된 A사 한 장짜리 메모지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조용한 장례였고 가족 모두는 슬픔 속에서도 혼란 없는 작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와 한 장의 메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면 아직은 그런 얘기 꺼낼 나이가 아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상처받으실 거야. 라는 말로 대화를 피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는 게 더 큰 고통입니다. 최근 70대 김봉순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마지막 순간을 위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멋졌고 눈물도 났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으로 해줘. 꽃 많고 밝은 분위기면 좋겠어. 내 보험 서류는 침대 밑 서랍 안에 있어. 연락은 큰 이모한테 먼저 하면 돼. 이 짧은 문장들이 사후 절차 전체를 흔들림 없이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5분 체크리스트를 가족끼리 작성하는 습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가족 연락처, 형제, 조카, 종교단체 연락망, 최근 진료병원과 주치의 이름, 병원명과 연락처, 장례 방식의 선호, 화장, 매장, 장례식장 주소, 보험 및 금융 관련 서류 위치, 어느 서랍에, 무슨 폴더에, 상속 또는 부채에 대한 본인의 의사, 가족에게 남기는 말 한 줄. 이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문 안쪽이나 침실 서랍 안에 넣어두면 충분합니다. 혹은 자녀들에게 사진으로 보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보다 행동입니다. 작성하는 그 과정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이별을 더 늦게 맞이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제대로 마주하겠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가족 모두가 덜 다치고 덜 후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빠, 마지막엔 내가 꼭 손 잡아드릴게요. 이 짧은 말이 무거운 상속 서류보다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마지막 기술. 이제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가족,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셨다면 그 이름으로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